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장원급제 소방직 과정 한국사 강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0조 강의를 이제 진행하는데요. 자, 조선 후기에 관한 강의가 되는데 그 제목을 보시면 조선 후기 변화의 시대 근대 태동기라고 있습니다. 이미 주제가 나와 있어요. 변화의 시대죠. 그러니까 그 이전과는 좀 다른 정치적 흐름에 대해서 변화를 꾀하던 시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히 좀 정리해보자면 일단 집권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권층. 근데 이 집권층은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두 큰 흐름 이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이 집권층도 나름 변화를 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계층, 이제 우리 백성이죠. 백성의 자각이란 말을 우리가 쓰는데 그래서 이제 이 조선 후기 백성들이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의 주역들이 된다. 그 다음에 집권층 분화가 되면서 유생들 중에 유생들 중에 시학을 지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자, 이것도 이 조선 후기의 또 다른 변화의 한 상징이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집권층이 이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흐트러진 국가기강을 바로 잡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집권층이 이런 변화를 주도해 나가지는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백성들이 이렇게 중심이 되는 시대를 근대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서양의 역사에서도.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조선 후기 변화의 시대, 근대 태동기를 보통 주역을 백성들로 봐가지고 백성들이 변화의 주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목을 붙인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일단 거기 제목을 보시면 정치 변동이 가장 큰데 일단 정치 변동에서 통치 체제 변화라는 게 변화니까 일단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통치 체제에서 정치 제도의 변화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이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변화를 시켰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조심하셔야 될 것은 주도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냥 변화가 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변했느냐? 전쟁으로 인해서 비변사의 강화입니다. 별표 3개 하시고요. 비변사. 여기 밑에 비변사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으로 따지면 국가안전보장회의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임시기구였다가 임진왜란 직전에 상설기구가 돼서 국가 중대사가 거기서 다 이렇게 논의가 돼요. 그래서 거기 비변사의 강화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권 약화죠. 이렇게 되니까요. 비변사의 강화, 왕권 약화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집권층은 이제 첫 번째로는 통치 체제의 변화를 꾀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능동적인 게 아니라 그냥 전쟁으로 인한 변화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 특징은 비변사의 강화다. 자, 그 다음에 군사제도 밑에 군사제도의 변화가 5군영입니다. 5군영. 그래서 통치체제와 함께 군사제도의 변화도 있다. 근데 그 5군영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이제 군적이 다 불탔기 때문에 누굴 징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기록이 있어야 될까요? 얼굴 보고 징집해야 될까요? 너 젊으니까 나와. 저 같은 경우 한 번 더 가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식이 되는데 거기 임진왜란 중에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훈련도감 동그라미 하시고요. 포수, 사수, 살수의 전문 군인을 양성했다. 이들을 이제 월급 주고 모으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수병들은 급료를 받는 직업 상비군인데 이들의 급료 지급을 위해 삼수미세를 징수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군대 가야 되는 의무가 이제는 변한 거죠. 분포라고 해서 돈을 내고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밖에 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어영청인데 잠깐 보시면 인조반정 이후에 설치가 됐는데 효종 때 북벌의 중심군역이 됩니다. 효종이 이제 우리 앞에서 북벌 얘기했잖아요. 서인들의 집권적인 그런 특징을 보였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 북벌의 중심군역은 어영청이 된다. 뭐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6번 볼까요? 5군영은 국방력과의 명분으로 설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군제가 조선 정계 양인 개병에서 이제 점차 직업군인 제도 변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서인들의 일당 존재를 위해
군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서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강화되어 왕권은 더욱 약화되는, 그리고 오군영에 대한 주요 핵심 포스트는 모두 이제 서인들이 장악하는 이런 피해도 나타난다. 그 다음에 거기 8번 보면 방어체제도 이제 변하죠. 우리 방어체제에서 앞에서 잠깐 얘기했어요. 재승방략체제, 소고군 체제로 바뀐다는데, 원래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재승방략으로 해서 무너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진관체제, 재승방략, 소고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선전기 진관체제였는데 임진왜란 직전에 재승방략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실패하면서 그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고군 체제라는데, 밑에 보십시다. 소고군 17세기 외란 이후 진관 체제를 다시 복구했어요. 다시 진관으로, 그러니까 지역을 방어하는 식으로 중국식 소고법 편제에 따라 편제한 거를 우리는 소고군 체제. 그러니까 진관의 복귀인데 조금 다르게 복귀했다. 그러면 소고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 없이, 외운다기보다 무리 없이 진관 체제, 재승방략이 실패, 다시 진관으로 복귀. 근데 이름을 소고군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통치 체제, 군사제도 모두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상황에 따라 임시 응변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집권층들이 이러한 노력을 했다면은 결과가 좋았을까? 그건 아니죠. 밑에 보면 거기 나오지만은요. 그 다음 붕당 정치가 이제 변질된다. 그래서 정쟁의 격화. 그래서 또 하나는 붕당이 격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참 그 조선 후기의 그 특징이라고 되겠습니다. 거기 붕당 정치 변질 보죠. 경신 환국. 자, 환국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 당이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치체제 일거에 바뀌어서 상대당을 몰아내는 것을 우리 환국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제 1680년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집권을 하는데요. 이때부터 일당 전제화가 나타나면서 붕당 정치는 변질된다. 그러니까 여기 붕당 정치 겪고 핵심은 뭐야? 일당 전제지 뭐. 그리고 일당 전제의 핵심은 이제 그 일당 전제로 가는 그 사기에도 환국이라는 게 있었고, 환국을 거쳐서 일당 전제화로 간다는 겁니다. 그 일당은 주로 어딜까? 서인이죠. 주로 서인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일당 전제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그걸 탕평정치라고 합니다. 자, 탕평정치는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영조와 정조 이렇게 됐죠. 그러면 영조, 그 다음에 정조 들어갔죠? 그러면 시기가 어떻게 돼요? 정조의 죽음. 정조는 1800년에 돌아가셔요. 예. 그러니까 정조의 죽음 이후는 19세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조와 정조 거의 합치면 80년 되거든요. 영조가 이제 52년 집권하잖아요. 그 가장 조선왕조에서 올해 80대 넘게 장수했고, 그리고 정조도 24년 통치하기 때문에 거의 한 80년 가까이 되거든요. 78년 정도 되는데, 어쨌든 정조의 죽음 1800년. 그 위대한 군주들은 죽는 것도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안 줘요. 외우기 좋게 1800년. 그러니까 1800년 이후는 뭘까? 이제 우리가 세도 정치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전은 탕평. 그러니까 이 탕평 정치는 세기가 딱 나오죠. 1700년대니까 18세기 탕평 정치 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리고 19세기 세도 정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평 정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집권층의 마지막 노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탕평론의 대두부터 우리가 131쪽에 보면요. 탕평의 의미 보죠. 탕평이란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 어느 한쪽 편 안 된다는 겁니다. 인재를 고르게 등에서 붕당 간의 정치적 균형 관계를 회복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노력이다. 핵심, 왕권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평 정치의 핵심은 왕권이 강화예요. 잊지 마세요. 이 목표가 뭐 백성을 잘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가를 융성하게 하고 그런 거창한 거 아닙니다. 왕권을 일단 강화시키겠다. 왜? 통치체제에서 봤잖아요. 비변사의 강화로 왕권이 약화됐다고 했잖아요. 그걸 올리려고 하고, 붕당정치 격화로 인해서 일당전제화된 거를 막고 국왕의 권한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탕평은 왕권 강화다. 거기 이번에 보면 이제 숙종부터 시행이 되지만, 숙종은 사실 탕평이라는 용어는 처음 쓴 임금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보이는 환국들이 많았잖아요.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줄여서 경기갑.
경기갑이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경기갑. 요새 경기가 갑이긴 해요. 서울보다는 경기에 예산도 더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도 더 많아졌잖아요. 경기가 갑인데 경신왕국으로 인해서 서인 집권, 기사왕국으로 이제 남인이 대거도 집권을 해요. 그러다 다시 갑술왕국으로 다시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왕국 때 장희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장희빈 사극의 주인공 아니겠어요? 자, 넘기시죠. 이 시기의 왕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우리 소방지 문제가 공개됐지만 왕대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 문제가 쉬워지면은 제일 단순한 걸 물어봐요. 그 제일 그 만만한 게 뭐예요? 유명한 국왕들의 업적들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대사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잊지 마시고요. 숙종입니다. 숙종의 왕대사 보시고 숙종 때 좀 특이한 거는 거기 5번에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2차례에 걸쳐서 일본에 건너가 독도가 우리 땅을 확인한 적이 있어요. 뭐 울릉도 독도의 지킴이 안용복 그리고 백두산 정계비가 만들어진 게 바로 이때입니다. 이 백두산 정계비는 나중에 이제 뭐 강도 문제 때 우리가 또 언급이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경종 이렇게 돼서 이 시기에 이제 보통 대립했던 두 정파가 노론과 소론이죠. 예. 일단 전제화되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분당정치 앞에서 봤습니다. 분당정치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고요. 서인이 중심이 되는 서인은 남인에 대한 강경론을 주장하는 노론과 남인에 대한 온건론을 주장하는 소론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남인이 이제 황국정치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니까 노론과 소론의 분열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데 인적 구성 노론은 이제 학파를 보면 이학파, 소론은 성운학파가 이제 중심입니다만은. 주장은 노론은 이제 대의명분과 민생안정, 소론은 실리를 중시했고요. 국왕과 학문적 입장에서도 성리학 절대주의가 이제 노론이라면 소론들은 성리학에 대한 탄력적 이해, 좀 더 이렇게 좀 유연한 사람들이었어요. 정치적 입장에서는 노론은 확실하게 영조, 이 숙종의 아들 중에 영조, 연인군을 지지했고요. 소론은 경종을 지지했습니다. 근데 이 경종이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음으로 인해서 3년 만에, 재위 3년 만에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노론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분당이 격화되겠어요. 예. 이 경종은요, 사실 참 이게 이게 좀 약간 길이 좀 새는 거지만 사실 경종 입장에서는 연인군, 노론 이 자기 이복 동생인데 죽일 수도 있었죠. 우리 뭐 조선왕조 보면은 많은 국왕들이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일은 다반사였기 때문에요. 근데 경종은 이 연인군, 영조죠. 자기 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이라고 하면서 죽이라는 상소가 수십 차례 올라오는데 끝까지 보존합니다. 끝까지 거절하고 자기 동생을 보호해요. 이런 어떤 당파의 흐름에서 사실 중심은 어떻게 보면 영조였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왕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으니까. 근데 그 영조를 끝까지 보호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조는 나중에 즉위한 다음에 황영이라고 그러면서 나의 증극한 형님이라고 그러면서 경종을 아주 그리워하죠. 그리고 경종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울음바다가 되는 아주 그 특이한 어떻게 보면 그 자기를 죽어가는 자기를 살렸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이제 또 소론 입장에서는 그 경종 그렇게 잘해준 경종을 이 영조가 이 노론과 영조가 독사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함으로써 그 분당의 격화가 매우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조 입장에서는 즉위하자마자 이 탕평책을 안 할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영조의 탕평책부터 정리하는데 왕대사에 있어서 영조와 정조는 매우 중요하고요. 거의 모든 직렬에서는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그 업적을 정리하셔야 돼요. 특히 조금 어려워진다면 영조의 업적인지 정조의 업적인지를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죠. 영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론 강경파를 몰아내고 소론과 노론의 탕평을 찬성한 인물로 탕평파를 구성했다. 그래서 이걸 탕평파라는 말 동그라미하고요. 영조 그러면 탕평파입니다. 그리고 온건한 완론 탕평을 추진합니다. 그 다음에 쌍고호대 밑에 그 니은 나오죠. 노론과 소를 1대1로 등용을 시켰어요. 근데 사실 이 영조가 즉위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요. 여러분 2인자의 난이라는 난이 일어나요.
그 2인자의 난이 일어나는데 그 2인자 소론들이 난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소론들이 2인자가 잡혀오고 와서 이제 그들에 대한 친국을 영조가 했는데요. 그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영조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으리라고 부르죠. 우리의 왕은 경종대왕이니까 저를 빨리 죽이시오. 저승에 가서 경종대왕을 만나야 되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날 죽여. 그리고 당신은 왕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왔다. 물론 영조가 펄펄 뛰었죠. 펄펄 뛰었지만 그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러다가 나라 망했구나. 그래서 탕평 정치를 이런 식으로 쌍고호대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이어서 나갑니다. 물론 자기를 집권하는데 이제 도움을 준 노론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그들이 중심이지만 소론도 이제 이렇게 끌어들이는 이런 정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디귿번 보면 그 다음 페이지죠. 탕평비를 성균관 앞에다 세워서 미래의 관료들에게 탕평책을 알리게 되고요. 붕당이 뿌린 살림의 존재를 부정하고 서원을 대폭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 2인자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는 사실상 노론이 이제 정부를 주도하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2인자가 소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와 같은 탕평의 정신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2인자의 난 이후에도 이 정조는 탕평이라고 하는 걸 끝까지 밀어붙여요. 초기에는 뭐 약간 경직됐지만 그래서 거기 개혁사는 뭐가 있을까요? 붕당을 격화시켰던 이조 전랑의 통천권을 폐지합니다. 이조 전랑은 자기가 이제 자기 후임을 지명하는 그런 권한을 자대권이라고 하고요. 이미 자대권은 혁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숙종 때 통천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3사 관리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 이거 막강한 권리거든요. 이 권리를 폐지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랑의 통천권을 폐지시켰다. 즉 전랑들의 권한을 약화시킴으로써 붕당끼리의 싸움을 약화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은번에 보면 균역법 나오잖아요. 1750년 균역법. 군포부담을 줄여준 거 너무 중요합니다. 청계천 준설했죠? 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뭐 서울시가 해서 그런지 계속 이 문제 나왔었는데 요새는 잘 안 나오대요. 예. 청계천 준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세자 죽였죠? 이모화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속대전이 편찬 별표 3개를 하시고요. 속대전 1744년인데 영조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실록에 보면 자기의 가장 큰 업적은 죽기 직전에 속대전을 편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편찬했어요. 경국대전 이후에 변화된 사항을 모두 집어넣었습니다. 속대전. 그 다음에 거기 3군문의 백성들이 도성을 나눠서 대한 제도 뭐 이런 좀 이거는 특이하죠.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주면 되고요. 신문고의 부활. 원래 신문고제도 누가 했어요? 태종이 했잖아요. 이거를 부활시켰다. 그러니까 영조는 한마디로 말해서 완론탕평, 즉 탕평파를 중심으로 해서 온건하게 이제 왕을 중심으로 붕당의 폐해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위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본인 스스로 자기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 아들 죽이는 것도 붕당간의 알력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제 정조죠. 정조의 탕평체. 봅시다. 사도세자의 사건을 계기로 시파와 격파로 나눠집니다. 즉 사도세자의 죽음을 찬성하는 파를 우리는 격파라고 해요. 그리고 사도세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을 시파라고 하죠. 따라서 정조는 누구를 기용할까요? 노론 중에서도 시파를 기용합니다. 영조와 달리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줄론탕평을 쓰게 되죠. 즉 영조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영조만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또 당파에 관계없이 탕평파라는 걸 육성했다면 정조는 그런 정책 하에서 어떤 정책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노론이 됐든 소론이 됐든 남인이 됐든 누가 더 정확한 말을 하는가를 가렸어요. 그래서 잘못된 걸 시시비비를 가리죠. 그걸 줄론탕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엄중하게 가렸어요. 그래서 그게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분하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은 등용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상황에 따라서 아주 유연하게 했죠. 어쨌든 이걸 줄론탕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기억하면 이조 전랑의 통천권 아까 영조가 없앴는데요. 자대권 그 남아있던 것마저도 완전히 철폐하고요. 그 다음에 초계문신제 초계문신제라고 있잖아요. 이런 걸 시행하는데 초계문신제는 국왕이 선발한 관리들을 직책에서 벗어나게 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의 최종 점검자는 국왕이죠. 숙제 내고 와가지고 불러서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초계문신에 뽑힌다는 것은 영광이자 부담인데 수많은 뭐 한 3,000명이 넘는 그 조선의 관리들 중에 예? 이 국왕에게 눈도장 찍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초계문신에 뽑힌다는 것. 예, 그래서 결국 이 초계문신제의 핵심은 왕권 강화할 것이다. 옆에 나오죠. 학술기구인 규장각 별표 3개 하십시오. 규장각을 만들어서 왕권 강화죠. 박제가, 유득공, 이동무, 서위수 등 서얼들을 규장각 검소관으로 등용을 시켰다. 그 다음에 국왕의 친위부대 서인들이 5군영 장악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좀 부족해. 그래서 영을 하나 더 만드는 특수부대를 만드는 그걸 장용영이라고 그러죠. 한성에 뒀지만 원래 본부는 화성, 수원에 두게 됩니다. 수원으로 사도세 잠비를 옮기고 화성을 축조하죠. 그래서 이상문 시대라는 상징적 도시를 육성하고자 했는데 이 화성 축조 과정에서 실학자 정약용은 한강을 건너는 데 쓸 배다리를 설계하기도 했고 국왕이 수원으로 행차할 때 배다리를 만들었고요. 화성 축제는 거중기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조 화성 건설에 상당히 열의를 갖고 있었다. 다음 쪽으로 갈까요? 군주도통령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림도통령을 부정했어요. 영조 같은 경우는 산림의 존재를 부정하고 과거 봐서 와라 이런 식이었는데 아예 이 정조는 그걸 더 한 번 더 나가죠. 군주도통론이야. 군주는 통치에서 최고지만 도학에서도 도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거기 이에 따라 노론벽파 영수 김종수를 은퇴시키는 등 왕권강을 깨우겠으나 노론벽파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하죠. 만천명을 주인홍이라고 자기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이고 신하들의 마음에 그 시냇물에 여러 달이 떠 있듯이 자기는 그 수많은 시냇물에 떠 있는 또는 호수에 떠 있는 달 위에 우뚝 선 원의 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했고요. 7번에 보니까 금단 정권을 철폐한다는 거죠. 이것은 사설 상인들, 일반 사상들의 자유로운 상행위를 보장함으로써 조선 후기 상업에 있어서의 비약적 발달을 이끌어온 아주 획기적 조치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제 그 이후부터 탄압하죠. 정조의 죽음 이후. 그 다음에 문체반정이라는 게 있죠. 정조가 당시 유행하던 문체, 대표적인 게 열하일기 같은 박지원의 이걸 소품체라고 합니다. 상당히 좀 그 한문이지만 구어체적인 거죠. 보다 더 발랄한 구어체적 표현을 쓰는 건데 이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옛날 고문으로 환원시키는 정책을 썼는데 이거를 문체반정이라고도 합니다. 그 밖에 뭐 동문이고 대전통편, 무예도 보통지 같은 편찬서 버렸고요. 하지만 정조가 갑작스럽게 서거함으로써 이 탕평 정치는 시스템화되지 못하고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국왕의 뛰어난 능력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끝나는 바람에 그런 능력이 되지 못했던 정조의 아들 순조 때는 좀 다른 형태, 즉 세도 정치라고 하는 정치에서 파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 134쪽에 보면 영조와 정조의 핵심 내용을 비교해놨어요. 정리를 하시는데 그 주요 편찬물 맨 밑에 한번 볼까요? 영조의 편찬물도 대표적인 동국문헌 비고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백과사전이죠.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우리나라의 그런 모든 항목들을 13개 정도 나눈 것 같은데 나눠서 그에 대한 저술들, 여러 책을 뽑아가지고 내용을 저술한 내용입니다. 그걸 동국문헌 비고라고 하고요. 정조는 동문이고나 무예도 보통지를 비롯해서 아주 많은 저작물을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탕평정치가 됐다면 그러면 탕평정치가 됐다면 그러면 정치가 좋아졌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정조의 죽음 이후에는 세도정치가 만납니다. 그럼 세도정치는 몇 세기입니까? 19세기가 되겠죠? 예, 19세기의 세도정치가 되겠습니다. 네. 세도정치를 끝장낸 사람은 누굽니까? 흥선대원군이죠. 그때부터 우리가 근현대사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게 이어진다는 걸 알고 세도정치를 우리는 정치질서 파탄이란 말을 쓰거든요. 정치질서 파탄입니다. 즉 분당정치마저도 이제 그 맥을 찾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죠. 자, 핵심은 그겁니다. 135쪽 보시면요.
세도 정치죠. 2번 보겠습니다. 비변사로 권력이 다시 집중되고 정이품 이상의 고위직만이 정치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정치 참여 폭이 축소되고 고증하게 치우쳐 개혁 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아주 현상유지화되는 말이죠. 그 결과는 뭘까요? 매간매직이 성행하고 삼정문란으로 이어지면서 전국에 밀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특히 이 시기에 이제 이 비변사를 장악했던 사람들이 이제 특정한 가문이잖아요. 안동 김씨라든가 풍양 조씨 같은 그런 가문들이 정치를 집권하면서, 그러니까 농단하면서 민생과는 유리된 이런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순조와 헌종, 철종으로 이어지는 왕대사가 바로 이 시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시고요. 자, 이 시기 여기까지 해서 이제 조선 후기 다음 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대외 관계가 있잖아요. 대외 관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36쪽입니다. 자, 조선 후기의 대외 관계는 청나라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일단 중국과의 관계는. 근데 상반된 두 가지 내용이 나오니까 잘 보세요. 거기 17세기는 북벌론입니다. 북벌이라는 것은 북쪽 청나라를 정복하자, 보복하자 이런 내용이니까 뭐 어려움이 없는데 실현되지 못했고 거기 나오죠. 서인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이용이 됐는데 18세기에는 청을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북학론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이 보통 실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학자들은 이제 토지개혁에 경세치용을 주장하는 파와 이용우생파로 나눠지죠. 근데 그 이용우생파가 북학론이에요. 북학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학론과 북벌론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이 백두산 정계비와 관련해서 간독 귀속 문제가 좀 생기게 돼요, 나중에. 1712년에 이제 백두산이라는 게 여기 보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백두산이. 그러면 이쪽으로 강이 흐르고 이쪽으로 강이 흐르잖아요. 이쪽으로 흘러서 강이 두만강이 되고 이쪽으로 흘러서 강이 압록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두산은 우리나라의 국경선을 가르는 강들의 발원지인데요. 정작 이 백두산 자체에서는 그 고원지대잖아요. 고원지대에서 백두산에 올라오는데 거기는 국경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국경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강들도 여러 개니까 그걸 가지고 모였는데 우리 측에서 이제 그 백두산 정계비에다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고 분명히 써놨는데 토문강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그 지도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지도 보시면 토문강 보이시죠? 만약에 이게 경계가 되면 그 토문강 오른쪽은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기 그 지도에다 북간도로 제가 써놨는데 토문강 오른쪽. 우리는 토문강이 이게 이제 토문강이라고 봤는데 청나라는 지금 그 두만강 있잖아요. 오늘날에 그게 토문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의 영토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나라의 그 대표인 접반사가 이 백두산 정계비 만들 때 올라가지 못하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밑에 사람들 보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죠. 자, 일본과의 관계죠. 임진왜란 이후에 국교 재개를 우리는 기후약조라고 합니다. 이건 별표 2개 하세요. 기후약조가 툭 튀어나오면 여러분 그게 뭔지 몰라요. 간지를 쓰면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1609년 기후약조가 되겠습니다. 원래 그 간지를 이렇게 부는 방법도 배워야 되는데 뭐 거기까지는 어려우니까 그냥 기후약조 이렇게 해서 여러분 1919년 3.1운동을 기미 독립선언이죠. 그럼 기후약조도 기가 들어가고 구가, 그러니까 기로 시작하는 거는 끝이 구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왜냐면 그 갑을병정, 노기, 경신, 임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간지에 따라서 가기 때문입니다. 갑신정변 끝에 사저, 갑오개역 끝에 사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붙여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12회에 걸쳐 조선 통신사가 파견이 됩니다. 일본에 선진문물을 일본에 전파했다라고 되는데 물론 조선 전기에도 통신사를 나가죠. 2번 나갑니다만은 주로 통신사는 도쿠가와마부 조선 후기에 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 또 여기까지 해서 대외관계들과 좀 살펴봤고요. 그런데 우리 그 이 변화의 시대라고 아까 제가 여기다 하나 써놓을까요? 이 시기를 우리는 변화의 시대다. 변화의 시대라고 한다면 그 변화의 중심, 정치로 봐서는 좀 평평 정치가 변화를 이끌려고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변화도 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 시대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경제, 사회, 문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36쪽에 근대톱의 경제 변화인데요. 대략적인 내용을 여기다 지금 제가 써놨는데 일단 이 시기의 경제 변화가 있습니다. 경제 변화의 핵심은요, 생산력 증대예요. 그러니까 생산력이 이때 와서 급증하게 된다. 생산력이라는 게 뭐예요? 똑같은 일을, 똑같은 노동력을 투입했는데 산출량이 많아지는 거. 그걸 우리 생산력 증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산력 증대가 일어나는 일은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노동력을 많이,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투여하는 방법. 또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기술, 이런 건데, 조선 같은 경우는 후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안법 같은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서 농업에 있어서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경제 변화는요, 사회 변화를 초래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교재에서 보겠습니다. 흐름을 먼저 얘기해요. 경제 변화는 사회 변화를 초래. 사회 변화는 또한 경제 변화를 같이 이렇게 피드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경제 변화와 사회 변화, 사회 변화의 가장 핵심은 신분제죠. 신분제 동요죠. 네, 신분제가 동요한다. 이 조선 후기는 이와 같이 경제 변화, 사회 변화라고 하는 것이 급격히 일어나고, 그러면 그거는 또 어떻게 보는 거예요? 향촌 변화가 일어난다. 아이고, 이게 뭐 경제, 사회 변화는 향촌 변화를 이끈다. 향촌이 어디예요? 시골이죠, 시골. 일반 백성들이 사는 삶, 뭐 주로 향촌이죠. 지금이야 도시입니다만 이때는 도시화가 되지 않을. 뭐 한성의 인구가 이제 이때 와서 급증이 한 20만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방 도시는 불과 뭐 4, 5만도 되게 힘든 상황이니까 대부분 농촌. 그렇다면 향촌의 변화, 향촌 변화에서 가장 큰 거는 이제 전통 양반은 몰락하는 반면에 새로운 양반, 신흥 양반의 신분 상승한 양반들의 세력이 세진다는 거예요. 이게 향촌 변화인데, 자, 이와 같은 변화들이 이 시대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대 태동기의 경제 변화를 살펴봅니다. 경제 변화가 있는데요. 이 시기 경제 변화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일단 제도적 변화가 있었는데, 전세의 정액화, 이걸 영정법이라고 합니다. 즉 세종대왕 때 있었던 연분구등과 전번육도를 얘기했거든요. 공법이라고 제가 강조했어요. 여론조사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없어지면서 1결당 4도로 고정시키는 전세에 있어서의 고정, 이걸 우리는 영정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공납의 전세화죠. 대동법입니다. 별표 3개. 예, 매우 중요하죠. 한번 볼까요?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동법이 경기도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된 게 광해군 때인데, 특산물을 내는 것. 전에도 얘기했지만 특산물은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했어요. 특산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경우도 많고, 품질이 떨어진다고 안 받아주고, 뭐 이러니까 상인들에게 대신 납부하는 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쌀로 대신 또는 돈으로 대신 내서 부담을 줄여주자. 이게 바로 대동법인데요. 이 대동법의 핵심이 뭐냐? 부가 대상이라는 겁니다. 거기 2번 보시면 가호마다 현물을 특산물로 걷는 방법이 전통적 방법이거든요. 공납이. 그러니까 가호, 집집마다 부가 대상입니다. 토지가 없어도 대동법은 토지 결수에 따라 쌀이나 배로 납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없는 사람은 이제 부가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 선해청에서 1결당 16도를 걷다가 17세기 때 일단 12도를 징수한다. 선해청 동그라미 하시고
대동법을 주관하고 대동미를 거둬들인 기관은 선해청이라고 합니다. 조선왕조의 법 중에 이 대동법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조선왕조가 그나마 뭐 세도정치 거치고 하지만은 유지될 수 있다 말이 나올 정도로 조선왕조의 명운을 건 개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중국에서는 이미 1581년대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하면서 일조편법, 토지조세, 토지에 부과하는 식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벤치마킹한 건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 지금도 여러분 뭐 우리나라 뭐 부동산 문제 얘기 많이 하는데 부동산에 과세하면 됩니다. 어? 지금 우리 뭐 간접세에 지금 과세 많이 하잖아요. 휘발유에다가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붙여요? 돈 많은 사람이 휘발유 쓰나 돈 없는 사람이 휘발유 쓰나 똑같잖아요 세금.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조선시대 공납 이 옛날에 그 저 특산물 내는 거 무슨 집집마다 부과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미국 같은데 무슨 휘발유에 그렇게 세금을 많이 붙이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붙여야 돼? 직소세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집값에 비례하는 세금을 부과하면 그들이 그들은 돈을 벌었으니까 내야 되겠죠. 그게 부담이 되면 집을 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집값은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자꾸 회피해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조선은 했잖아요, 여러분. 조선은 이 엄청난 과제를 100년에 걸쳐 일단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행정적이고 어떤 이런 개혁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조선보다 못하면 못했지 낫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지주들은 엄청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제 시기를 보자. 100년이 걸리는 과정을 지금 도표로 넣어놨어요. 자, 3번 봅시다. 결과는 뭐예요? 공남의 전세화가 이루어지죠. 자, 토지 부과했던 거예요. 지주의 부담은 늘고 농민의 부담은 줄고 조세 급납하는 상품 화폐 경제 발달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특산물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사서 쓰는 거죠. 쌀로 받아서. 그러면 그거를 납품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공인이라고 그러죠? 거기 공인 나오죠? 네, 그래서 공인 별표 셋입니다. 대동법이 시행돼서 특산물을 납품하는 국가에서 허가받은 어용상인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공인이라고 하고 이들이 대량으로 구매하는 바람에 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오히려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 됐습니다. 물론 대동법이 실시된 이래도 별공과 진상은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특히 왕실에서 급히 쓰고 싶은데 그 물건을 구매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해당 지역 지방관에게 연락해가지고 바쳐라 이런 게 또 있었습니다. 그건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군포부담. 아까 우리 영조가 균형법을 했다는데 그겁니다 바로. 자, 군포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군적의 부실과 양반 수의 증가. 양반은 군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군역의 재원이 축소됩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만 군역이 부과되고 또 군대 안 가게 되는 대신에 군포를 내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농민의 부담이 컸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1년에 2필을 내던 군포를 1필로 줄여주는 것을 균역법이라고 합니다. 원래 16세에서 60세 대상인데요. 아버지가 50세고 뭐 자식이 뭐 20, 30세에서 뭐 남자애들이 한 5명만 있으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내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줄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가의 재정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 재정 부족분을 지주에게 부과해서 토지 1개월당 2두씩 더 내는 결작이라는 걸 부과하죠. 즉, 군포 부담은 개인들이 부담하던 건데 그 일부를 토지 부담으로 떠넘겼어요. 그래서 이게 조선 후기로 와서는 세금이 전부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식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걸 전세화라고 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세금 부담의 공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결작이라는 게 뭐다라는 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농민의 군포 부담이 일시로 줄고 군역이 일부 전세화되었으나 지주들이 결작을 소장농에게 전가하면서 농민의 부담은 여전했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합시다. 거기 전세 공납 여기에 대해서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의 특징들 다 정리해놨죠. 이런 모든 법의 근간은 뭐냐? 오른쪽에 보니까 전세화죠.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지주는 부담이 늘고 농민의 부담은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동법과 관련해서는요. 이 뭐 대동법 처음 주장한 사람이야 뭐 유성룡도 있고 율곡 이이도 있지만 잘 안 됐잖아요.
그 이의가 발탁한 아주 똑똑한 관리 오리대감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족이었고 남인 계열이었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밀어붙여서 대동법을 시행하게 하죠. 이게 광해군 때인데 그 이원익 대감이 또 특히 이제 행정의 실무를 보면서 당파를 초월해서 지원해줬던 사람이 포저 조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익은 서인이었어요. 하지만 대동법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했던 사람이고요. 그 조익에 또 영향을 받은 서인이 한 분 있었죠. 그 유명한 장곡 김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김육은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대동법. 김육은 스스로 농사들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농민의 어려움을 알죠. 그래서 이 세 명의 그 특징들은 사대부이긴 하지만 당파에 초월해서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아주 혁신적 관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무슨 당에 소속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거에 초원하게 국가와 민족 좀 거창한가요?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기부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관료들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분들 꼭 좀 기억해요. 여러분도 이제 소방관이 되시면 소방행정에도 참여하시고 할 거 아니에요? 국민의 어려운 거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분들 아니에요? 이 대동법은 이와 같이 이원익이라든가 조익이라든가 김육 같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 끈질긴 평생의 업적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보시면 이제 서민경제라고 하는데 아까 봤지만 바로 이 경제 변화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거기 2번에 농민경제 변화를 잘 보세요. 이 생산력이 어떻게 가느냐를 그 표로 지금 제가 넣어놨는데 그 표를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대부분 직파죠. 벼농사의 경우 벽실을 직접 뿌리는 걸 직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이양법을 가는 걸 금지시켰어요. 왜? 이양법은 뭐냐? 그 벼를 옮겨 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 특징이 나왔어요. 이모작이 가능하고 이모작. 벼를 수확한 다음에 거기다가 보리를 심어서 그 다음에 수확해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보리 수확하고 거기다 또 뭐 심어요? 벼를 심죠. 이런 식으로 이모작이 가능한데 이 보리는요. 지주가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는 소작농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수치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양법을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건데 이 이양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동력은 2분의 1 이상 절감이 되고 수확량은 2배 이상 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광작이라는 형태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넓은 경작지를 경작하는 것. 따라서 소작농들도 많이 빌려서 분홍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넓은 경작지 한다면 뭘 의미해요? 이런 농법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지주들 입장에서 보면 반반씩 나누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확량 증가한 사람들을 선호하죠. 그러니까 전통적 방법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농지에서 쫓겨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농촌 분화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경영형 분홍화, 즉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그 다음에 토지로부터 소작농으로부터도 탈락해서 임금 노동자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우리는 변화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거기 1번에 설명을 해놨고요. 2번 보시죠. 거기 1번에 보면 거기 중간에 광작으로 셋째 줄 보시면 토지를 구하기 어려운 농민들은 빈농이 되어 광산, 포구 같은데 임금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나오죠. 즉 이러한 생산력의 변화는 새로운 변화를 촉진합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이 광산으로 가고 수공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장래 직업을 만약에 소방직이 안 되면 광부가 되시겠다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나 여지껏 강의했지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는데 광부가 돈을 번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물론 혹시 여러분 광부의 연봉이 한 20억이라면 광부가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먼저 이 방송을 중단하고 달려가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 장원급제도 광부 장원급제학원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들을 광산으로 이끄는 힘이 뭐냐 이겁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업도 발달하고 수공업도 발달하는 역설이 생기게 되는 거죠. 2번 보세요. 여기 장시가 증가하면서 상품 작물의 재배도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또 대동법에서 이렇게 대량 구매하고 이런 어떤 선순환적 구조, 순환적 구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여파가 밑에는 민영수공업입니다. 수공업자, 시장 생산하는 수공업자들이 등장해요. 2번 보시죠. 17세기에는 공인이나 상인 물질로부터 자금과 원료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선대제라고 하죠. 주도권을 상인이 쥐고 있었는데요. 18세기 후반에는 이제 수공업자 스스로가 자본을 축적해서 독자적으로 생산 판매는 독립수공업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시장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장에다 내다 팔고요. 그다음 139쪽에 민영 광산도 증가하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광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감독을 하고 세금을 받는데요. 뭐 별장 수세제, 수령 수세제 같은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뭐 2번에 동그라미 2번이죠. 광산 경영 전문가를 덕대라고 부른다. 아, 덕대군요. 예, 덕대라고 부르는 물주들이 등장하기, 그러니까 이 광산 경영 전문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러한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표를 해놨는데요. 자본과 경영과 노동이 분리되는, 즉 무슨 얘기냐, 세분화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생산력이 증가했어요. 어떻게? 농업, 수공업, 광업 생산력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유통, 생산된 게 유통돼야 될 거 아니에요. 상업이 발달하죠. 그걸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체계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걸 막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사상이 대두한다는 얘기, 뭐 간단한 얘기예요. 상품. 자, 사상을 보시면 거기 1번 18세기 말 정조 때 신해통공이 단행되어 유기전을 제한 금난 정권이 철폐되었다. 우리 얘기했죠? 그리고 상업의 발달은 공인은 아까도 얘기했죠? 대동법 이후에 상공 활동 활발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거상들이 등장해요. 거기 기억해 보면 개성의 송상, 그 다음에 니은 서울의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운송을 담당하는 경강상인, 예. 그리고 의주의 만상, 디귿번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동네의 내상 같은 아주 큰 상인들이 등장하는데요. 거기 4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선 후기 공인과 사상들은 개중에 이제 자본력이 더 집중이 되면서 독점적 도매상인의 도고 별표 3개입니다. 그럼 허생전 읽은 적 있죠? 허생이 뭐 했어요? 뭐 왕창 사다가 매점 매석하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런 형태를 도고적 형태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못하게 돼 있어요. 공정거래법에서 못하게 돼 있는데 이와 같이 상공의 발달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뭐 장시 발달, 당연히 이제 장시는 또 전개 더 촉진이 되고요.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통이 활발하게 되니까 그 유통된 걸 주로 대도시로 실어 나르죠. 그런데 육로는 우리나라 도로 사정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때 주로 해로 또는 강, 수운을 이용하게 되는데 따라서 포구에서의 상업 활동이 조선 후기에서는 이제 크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칠성포, 강경포, 원산포 등이 유명하다. 경강상인 같은 선상은 객주와 여각으로 활동하다. 객주, 여각, 별표 셋입니다. 바로 그 포구에서 새롭게 등장한 그런 형태의 상인들인데요. 중개, 운송, 보관, 숙박, 금융 같은 종합적인 그런 상행에 들어간 사람들 우리는 객주, 규모가 좀 크면 여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이 등장한 게 조선 후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대외무역이죠. 밑에 이제 4번은 대외무역이죠. 이제 은을 중심으로 우리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교육해서 은을 얻고 그 은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물건을 얻는. 주로 우리나라가 많이 수출했던 것은 뭘까요? 인삼이라면 주로 수입했던 것은 비단이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또 은과 인삼을 주로 많이 거래했었다. 그런데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요. 공무역을 개시라고 하고 사무역을 푸시라고 하고 오른쪽 지도에도 보입니다만은 이런 말이 나오면 청과의 무역, 조선 후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유통이 되죠. 화폐의 필요성 아주 강해질 것입니다. 조선 전기만 해도 화폐가 아주 잘 안 쓰였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시대 와서 화폐가 이제
크게 유통이 되는데요. 저 밑에 상평통보가 있습니다. 1678년 숙종 때부터 널리 쓰였죠. 그래서 화폐 유통량이 등장하게 되고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사람들이 이 화폐를 쓰지 않고 저장하다 보니까 화폐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걸 전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디플레이션이 생기죠. 이렇게 되면 물건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현물로 거래하는 백성들은 손해를 보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상인들은 이익을 얻는 이런 형태도 나타나게 됩니다. 폐해죠. 일종의 전황이 뭐다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이와 같이 경제 변화가 아주 크게 즉 생산력 증대와 유통의 확대로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다. 그럼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 뭐 하고 싶어요? 신분 상승하고 싶죠? 그래서 이 변화가 나타나는 게 사회 변화인데, 자, 사회 변화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